고민했던 문제는 아닙니다. 아마 이런 문제는 누구에나 적용이 되겠죠. 특히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프랑스 19세기 쪽에 있어서 보면 작가들에게 떠나지 않은 고민이었던 모양입니다. 이야기의 시작과 이야기의 진전, 이걸 위해서 건축과 장소, 공간 이런 것들 많이 고민했죠. 그런데 이 묘사 속에서 건축의 역할을 보자면 먼저 세 가지 이 꼭지점, 삼각형을 가지고 좀 얘기를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작가가 제시하는 것을 믿게 하는 거죠. 이건 여러분 많은 작가들이 작품을 읽다 보면 묘사에 있어서 쓸데없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뛰어넘어가도 될 부분은 엄청난 많은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내가 한 말을 앞으로 믿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를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대표적인 작가 중에 이문열 작가 같은 경우도 그런 걸 많이 합니다. 에밀 졸라 같은 경우는 작품 속에다가 그 전문, 예를 들면 그 철도에 관한 걸 얘기한다면 철도에 관한 전문 용어들이 계속 나와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그걸 뛰어넘습니다. 발자크의 르페르고리오라고는 고리오 영감이라는 작품을 첫 장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소설 얘기하다 보니 앞에 소설가가 와 계시네요. 이미란 선생님 작년에 발표를 해주셨던 이미란 선생님 와 계시네요. 조심해야 할 부분 있네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장치들이 독자로 하여금 작가를 믿게 하는 걸 하기 위한 거죠. 우리가 명함에다가 뒤에 내가 뭘 했고 이런 것들 쓰는 이유가 뭐죠? 나를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제가 책 이런 거 썼다고 살짝 넘어갔는데 그 내용에 제 말 믿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일관성이 효과입니다. 그걸 하다 보면 작가를 믿게 돼요. 작가를 믿게 되면 다 같이 믿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주의 담론 자체가, 사실주의 문학 자체가 설득의 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어떤 작품이든 작가가 자신을 믿고 다 함께 믿어서 독자를 설득하려고 하는 거죠. 설령 그게 추리소설이라 할지라도. 추리소설에서는 조금 이따 추리소설 얘기하게 됩니다. 추리소설에서 독자를 믿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죠? 도면을 제시하죠. 그렇죠? 여러분, 추리소설, 탐정소설은 19세기와 함께 출발한 소설입니다. 공간업이에요. 건축 변화와 함께 출발을 해요. 얘기를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독자를 믿게 하려고 하는 게 바로 묘사입니다. 그것도 도입부에서의 묘사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도입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엑스프로는 엑스포지션입니까? 건축 용어에서도 도입이란 전시란 뜻도 있죠. 하지만 이건 건축의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쪽 도입부에다가 건축이라든지 공간 묘사를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사실주의적 기대 전망을 넓히는 거죠. 작가가 믿고 따라오게 하는 장치란 얘기입니다. 물론 거기에 사건이 일어날 것을 숨겨둡니다. 그래서 중요하지만 그 이전엔 무엇보다도 작가를 믿고 따라오는 얘기죠. 종종 작가를 건축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가 역시 건축가처럼 빈 공간을 채우죠. 챕터라든지 부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눠서 공간을 분절해냅니다. 또 한 가지 독자로 하여금 시간적 공간을 따르게 합니다. 시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그렇죠. 한 칸 넘어서 스페이스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들 그냥 보기 좋아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미메시스를 얘기했듯이 그게 뭔가 여러분 혹시 르네 마그르티의 작품 중에 겨울비라고 하는 작품 제가 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오죠. 비가. 그럴 때 좀 다른 얘기네요. 어찌됐든 간에 이 시간적 공간을 이용해서 독자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건축의 형식이자 텍스트의 형식이 엑스포지션입니다.
특히 이 엑스포지시용 부분에 건축을 많이 도입함으로써 사실주의적 기대전망이라든지 아니면 사실 효과를 만들어낸다든지 그 다음에 나중에 이야기의 논리적 전개를 위한 장치로서 활용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작가가 직접 건축가처럼 공간을 분절해냅니다. 자기의 소설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직접 자기의 소설가처럼 어떤 공간을 한번 도면을 만들어 보는 거죠. 에밀 졸라가 소설 오버네어 데 나무라고 하는 여성의 행복을 위하여라고 할까요? 이건 그 백화점 이름입니다. 백화점, 이 작품 속에서 백화점이라고 하는 세계로 독자를 안내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프랑스에서 백화점이 탄생한 시기 자체가 제2제정 때입니다. 1856년부터 1870년경 이때 만들어졌죠. 그런데 작가는 건축가처럼 이 백화점의 공간을 다룹니다. 여러분, 백화점이라고 한 게 어떤 곳이죠? 백화점은 그렇습니다. 그냥 어떤 한 백화점 올라가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갔더니 바로 에스컬레이터로 연결돼야만 좋을 텐데 삥 돌아가게 만들죠.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시죠? 잘못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품을 보면서 오게 만드는 거죠. 그게 고객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백화점 가시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길에 따라 가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피해 가시는 분 정도 된다면 뭐 할 말 없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막 물건을 덕지덕지 쌓아놓은 곳이라면 절대 안 팔립니다. 그건 창고형 어떤 그런 곳이겠죠. 백화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공간을 갖다가 좀 넓게 만들어주고 뭔가를 뭐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벌써 이 시기에 자기 친구가 건축가였습니다. 건축가의 도움으로 이 백화점을 안에 도면을 생각해낸 거죠. 백화점 내부의 공간을 분할하고 고객인 돈 많은 사람들을, 특히 여성들입니다. 부인들을 상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공간을 배치하는 거죠. 작가가 건축가처럼 직접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여성 고객은 백화점의 가장 중요한 희생양입니다. 요새는 여성만이 아니죠. 남성도 마찬가지죠. 백화점은요, 고객을 관찰하고 고객을 조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미끼 상품 물고 올라와서 비싼 데로 가가지고 사게끔 유도해야 만드니까요. 그래서 작품 속에서 나오는 얘기는 바로 그거죠. 이게 여성들을 위한 사원이자 템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빠지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원이자 함정으로서의 백화점의 공간을 분할하고 하는 것을 작가가 직접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고려 영감을 얘기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설은 그렇습니다. 이 발자크가 많은 작품을 썼어요. 제가 원래 그 석사 때까지는 발자크를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포기했습니다. 포기한 이유는 계속하면 발작할 것 같아서요. 농담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에 학위 논문을 발표할 때 제 지도 교수께서 저는 제 논문을 발표한다고 하니 그 논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줄 알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했더니 제 지도 교수님 하시는 얘기가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당신의 지적인 여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참 난해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뭘 얘기하는지 몰라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모파상과의 만남부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그 박사학위 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그걸 한 15분 정도만 얘기하고 당신의 논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한다는 거죠. 5명의 심사위원이 보니까 안에 그 하나하나 다 집어가지고 난도질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제 죽이려고요. 그때 그러면 모파상과는 왜 만났는가 생각을